시간에는 지난번 월요일 수업 때 다루었던 화폐의 시간 가치와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개념들을 그 파이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함수로 구현을 해보고 이제 계산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오늘 다 마무리를 못하면 요거는 그 다음 시간으로 연장을 해서 또 진행을 할 테니까 찬찬히 이제 하도록 할게요. 우선 아주 간단한 현재 가치와 이제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그 함수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었었죠. 그래서 그 공식 자체는 띄워드리면서 하는 게 이렇게 어떤 원금이 있고 지금 오늘 발생하는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이자율이 R이고 그 다음에 기간이 T다 라고 하면은 P 곱하기 1 플러스 R의 T제곱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만든 함수가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요거를 그 타이핑을 하시면서 해보는 게 제일 좋고요. 시간이 없으면은 그냥 이제 간단하게 복사해서 하셔도 돼요. 근데 이왕이면은 연습을 하는 거니까 타이핑을 하는 게 좋고, 그때에는 요 안에 요 코멘트로 돼 있는 주석으로 돼 있는 이 부분은 뭐 굳이 여러분들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여러분들께 최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걸 작성을 해 놓은 거니까 시간상 그것까지 치기에 시간이 모자른다 라고 하면은 이제 무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함수 이름을 future value 이제 미래라고 했으니까 fv라고 하고 cfrt 이렇게 세 개의 파라미터를 받는다라고 이제 정했습니다. 요 cfrt는 이 함수를 그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요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입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때 지금 엔터를 치면은 바로 요 들여쓰기가 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의미는 지금 이 줄은 이 함수 안에 작동하는 것이고 이 함수 바깥이 아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요 파이썬의 방식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하면은 여기서 이제 그 별표는 곱하기 그 다음에 요 별표 두 개를 연결해서 붙인 거는 거듭 제곱의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함수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 교재에 있는 예시 중에 하나 따왔는데, 연간 이자율이 0.25%이다. 5,000달러를 25년 동안 은행에 예금한다. 그러면 이 돈의 미래 가치는 얼마가 되느냐? 이거를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요 함수에서 $5,000, 그 다음에 이자율은 0.25%니까 0.0025, 그리고 25년이니까 25를 집어넣으면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5322라는 숫자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숫자를 보면은 25년 동안 저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이자율이 0.25%로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자가 많이 붙지 않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꾸로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있을 때 그것을 현재 가치를 구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present value니까 pv라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이렇게 치면 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이제 뭐 그 일타 강사 선생님들이 맨날 그런 질문 나오면은 굉장히 짜증내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이제 수학에는 기본적으로 여러 기초적인
연산자가 있어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뭐 이런 기본적인 연산자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항상 괄호를 쳐주면은 그걸 명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괄호 안에 있는 것부터 실행을 한다라는 건 우리가 다 약속으로 정하고 있죠. 근데 괄호가 없어도 기본적으로 상하위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초, 중, 고등학교에 익숙하게 수식을 써오시면서 곱셈과 나눗셈은 덧셈과 뺄셈보다 항상 먼저 실행이 된다라는 거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코드에서도 곱셈이나 나눗셈을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굳이 이 우선순위를 적시를 안 하더라도 그게 먼저 실행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곱을 하는 거듭 제곱을 하는 이 엑셀 기준으로는 이렇게 요 위에 위첨자로 쓰는 요 거듭 제곱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요 곱셈과 나눗셈보다도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지금 괄호를 하나를 안 친 거예요. 이거를 아주 꼼꼼하게 쓰려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 써줘야 되죠. 이제 CF 나누기 1 플러스 R의 거듭제곱 T 여기에 다시 한번 괄호를 쳐줘야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해도 요 바깥에 괄호가 없어도 얘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느낌대로 실행이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요것에 요 거듭제곱 표시에 요 나눗셈보다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잘 알고 있으면 더 코드를 간결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헷갈린다 라고 하면은 괄호를 쳐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단 괄호를 치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게 항상 요 프로그래밍에서는 괄호를 열면은 괄호를 무조건 닫아줘야 돼요. 이거를 저도 엄청 많이 까먹어요. 그래서 오류가 많이 생기거든요. 이 괄호를 열고 닫는 거를 항상 쌍을 이루어줘야 얘가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제 그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작성된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것도 교재 문제에 비슷한 문제가 있는 걸 제가 따왔는데 연간 이자율이 2.5%일 때 10년 뒤에 받게 되는 206달러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라. 그러면 순서대로 입력을 하면 된다. 숫자를 순서대로 잘 입력을 해야 된다고 했죠. 처음에 CF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 두 번째 R 이자율, 세 번째에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순서대로 입력을 하고 실행을 하면 이제 206의 현재 가치는 160이다 라는 것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 개의 현금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연금 공식들인데 이때는 규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연금에 대한 경우였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그 식이 좀 복잡해지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자, 연금 공식은 이렇습니다. 지금 보면 현금 흐름에다가 곱하기 요 부분을 통째로 곱하는 거죠. 그래서 1 빼기 1 플러스 R의 T제곱분의 1을 통째로 곱하고 R로 나눠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괄호를 여러 번 써서 정확하게 우선순위를 지정을 해야 실수를 컴퓨터의 실수를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캐시플로우 CF 곱하기 1 빼기 1 플러스 R의 T제곱분의 1 이거를 이제 써줘야 된다. 그러면은 먼저 얘가 괄호가 있으니까 1 플러스 R을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나눗셈과
거듭 제곱이 있는데 거듭 제곱을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나눗셈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1에서 빼준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를 통째로 요 앞에 CF 값에다가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괄호를 한 번 더 썼고요. 마지막으로 R로 그거를 나눠준다. 이렇게 계산을 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이제 NUT라는 이름으로 만들었고 연간 할인율이 5.41%일 때 20년 동안 $55를 지급한다. 그러면은 매번 반복되는 현금 흐름은 55. 그다음에 연간 할인율은 5.41이니까 0.0541 그리고 기간은 20년이니까 이렇게 20을 입력을 하면 실행이 되고 그러면 결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공식적으로 쉬운 게 요 영구연금인데 이 경우에는 영원히 매번 동일한 현금 흐름이 반복되는 경우 이거를 영구연금이라고 하고 이 경우는 이제 오히려 간단한 공식으로 나왔었죠. R분의 C. 근데 이제 R분의 C는 우리는 분수를 읽기 때문에 분모를 먼저 읽지만 프로그래밍에서는 C 나누기 R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이것도 우리가 참 인공지능의 발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한 2년 전만 해도 이게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는 이 구글 콜앱에서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이렇게 지금 이탈릭체로 지금 뭐라고 뜨잖아요. 이제 여기서 키보드에 있는 탭 버튼을 누르면 2번 누르면 이렇게 다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위에 제가 예시 코드를 올려놨기 때문에 구글 콜앱이 얘네 제미니라는 인공지능에 연결돼 있잖아요. 구글에서 출시한. 그래서 얘가 그걸 인지하고 너 이거 쓰려는 거지 하고 얘네가 미리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입력을 이제 하고 돌리고 그 다음에 perpetuity를 입력을 하면 이번에는 매년 $1를 지급하고 할인율이 2.4%인 영구연금이다. 그러면 $1 0.024 2.4%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면 41.6666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현금 흐름의 값이 커지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최초의 할인율이 R이고 일정한 기간 T 동안 최초의 현금 흐름인 CF로부터 일정한 비율로 현금 흐름의 크기가 증가한다. 이거를 이제 공식은 여기 있는데 이 공식대로 쓸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실제로 쓸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렇게 현금 흐름이 여기부터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떤 성장률을 가지고 증가하는 형태가 된다. 이게 1에서 시작을 하느냐 0에서 시작을 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사소하게 계산이 틀려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표준적으로 생각하는 요 연금 공식은 이 상황을 생각한 거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함수를 짜놓더라도 어떤 상황에서 여기에 어떤 값이 있다 이러면 그거는 따로 조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실전적으로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그냥 이렇게 복사하면은 되는데 여기는 또 제가 한 가지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좀 특별하게 해놨어요. 자, 일단 이거를 그대로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참고로 여러분들이 새로 코드 창을 만들려면 이렇게 요 아래로 오면은 플러스 코드가 있고 글씨를 쓰려면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새로운 코드를 창을 열고 여기다가 지금 제가 적어놓은 예제를 그대로 쓸 건데요. 그 밑줄 G 한 거는 이제 제가 그냥 그로잉이니까 이제 G를 해놓은 거고 여기서 우리가 입력 값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할인율 R, 기간 T, 현금 흐름 CF, 비율 성장하는 비율 G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 네 가지를 다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100, 0.1, 그다음에 2, 0.05 이렇게 입력을 하면 컨트롤 엔터 눌러보면 실행이 되고 이제 제가 예시에서 써놓은 177.69에 가까운 값인 177.6859 이렇게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함수를 짤 때 제가 다른 함수랑은 다르게 이번의 경우에는 요 인자들 파라미터를 입력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인자, 두 번째 인자, 세 번째 인자 이것까지는 공통적으로 똑같이 했는데 네 번째 마지막 성장률 인자에는 g equal 0이라는 값을 넣어놨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 마지막 네 번째 파라미터는 옵션이다 라는 거를 표시하는 겁니다. 사용자가 입력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입력을 하면 입력한 대로 하고 입력을 안 하면 네가 알아서 판단해서 기본값을 써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g equal 0을 해놓으면 얘는 g 값에 기본적으로 이 g 값을 사용자가 주지 않으면 0이라는 값을 집어넣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시에서 마지막 0.05라는 성장률을 지우고 실행을 해도 실행이 돼요. 근데 만약에 두 개만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류가 납니다. 에러가 나죠. 이거는 필수적인 인자랑 옵션 선택 인자를 구분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3개까지는 무조건 들어와야 되지만 그 마지막 네 번째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놨다. 그리고 제가 기본값을 0으로 해놨다. 그래서 여기 이 설명의 주석에도 써놨는데 디폴트는 0이다 라고 이제 제가 써놨죠. 그래서 입력이 없으면 성장률을 0으로 가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 앞에서 봤던 그냥 연금의 공식을 이용하는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렇게 옵션을 줄 때 이거는 필수는 아니지만 암묵적인 규칙이 뭐냐면 사람들이 실수하는 걸 줄이기 위해서 이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반드시 먼저 입력해야 되는 필수를 제일 앞에 놓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생략을 하거나 까먹을 수도 있는 선택 인자는 뒤쪽에 놓는 게 우리의 국룰입니다. 이 프로그래머들의 그래야 이 사용자가 그 함수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실수를 할 가능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 제가 G를 가장 마지막에 입력을 받은 이유는 이거는 선택이다. 그러므로 이제 가장 마지막에 두어서 이걸 혹시 사용자가 까먹더라도 결과가 나오도록 이제 배려한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성장 영구 연금의 경우에도 이제 이번에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 T라는 파라미터가 하나 빠졌지만 성장률까지 이제 3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 R 빼기 G분의 C라는 요 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입력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또 이거를 자주 실수하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실수하는 경우, 괄호를 생략한,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지웠지만 프로그램 내에서 나눗셈과 곱셈은 항상 덧셈 뺄셈보다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면 얘는 CF를 R로 먼저 나누고 거기서 G를 빼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전혀 의도한 방향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계산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괄호를 양쪽에 쳐주어서 R에서 G를 먼저 빼고 그걸로 이제 CF를 나눠라 라고 이제 순서를 지정을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한번 실행을 해보자면 자, 이렇게 세 개의 인자를 받아야 되지만 2개만 받았음에도 실행이 됐죠. 이것은 제가 이제 디폴트 값을 기본 옵션을 이제 줬기 때문에 자동으로 얘가 0이라고 인지해서 계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순 현재 가치와 이제 내부 수익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순 현재 가치를 이제 계산하는 것을 사실은 이제 지난 시간에도 for 반복문, while 반복문 이걸 설명을 드리면서 대략적으로 했었는데 조금 더 이제 깔끔한 버전으로 이제 제시를 해 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이제 함수를 좀 뜯어서 보면은 NPV 이제 Net Present Value니까 NPV라고 이름을 지었고 2개를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R 이자율을 먼저 받고 CFS 현금 흐름의 리스트를 두 번째로 받습니다. 이제 이것도 제 의도가 있는데 R 이자율은 항상 숫자 하나짜리예요. 3%든 뭐 5%든 2.4%든 뭐 소수점이 있건 말건 중요한 거는 이자율은 하나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현금 흐름들은 상황에 따라서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용자가 여러 개를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프로그래밍적으로는 암묵적으로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거를 좀 뒤에 놓는 그런 배려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제 CFS를 입력을 받는. 그래서 제가 앞에 다른 함수들은 항상 현금 흐름의 크기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이자율을 받고 기간을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함수에서는 이자율을 먼저 받는 이유가 이제 그렇게 한 거다. 이제 프로그래밍적으로는 이게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자율을 R을 받고 CFS라는 리스트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이 내부적으로 토탈이라는 값을 0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나중에 합산을 하는데 쓸 거고요. 그 다음에 for문이 나왔어요. for문은 어떻게 쓰냐면 뭐, in, 무엇, 뭐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 예제에서는 예를 들면 여기에 뭐 CF가 있고 여기에 CFS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제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냐면 요 CFS가 예를 들어서 100, 마이너스 100, 50, 150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먼저 하나, 둘, 세 번 요거를 순서대로 할 건데 첫 번째 100을 여기로 가져오고 그다음 두 번째 100을 여기로 가져오고 세 번째 100을 여기로 가져와서 사용을 해라.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돌려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 경우에 지금 제가 작성한 함수에서는 2개가 있어요. 요 in이 나오기 전까지 요 2개가 있죠. I, CF라는 이제 2개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요 뒤에 여기에 뭘 썼냐면 enumerate라는 걸 썼는데 요 enumerate 함수가 또 이제 굉장히
유용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제 한번 이 enumerate의 함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개의 숫자를 하나의 리스트로 마이너스 100, 110, 121 리스트는 이렇게 꺽쇠 대괄호로 표시를 한다. 이렇게 하고 입력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밖에 안 나오네.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기가 잘 안 되는데 요 enumerate를 쓰면 요 안에 있는 값을 차례차례 주는데 그때 몇 번째냐라는 것도 같이 줍니다. 이제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에 마이너스 100, 120, 110 그 다음에 121이라는 값을 넣으면 이 enumerate에서 나오는 요 i와 cf는 어떻게 되냐면 i, cf가 첫 번째는 마이너스 100, 두 번째는 110, 세 번째는 121인데 이때 이게 몇 번째 위치한 건지도 같이 알려줘요. 그래서 0, 1, 2라는 숫자를 지정을 해서 줍니다. 근데 이 프로그래밍에서 우리는 숫자를 셀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항상 세잖아요. 근데 컴퓨터 프로그램은 대부분 0번째부터 항상 시작을 해요. 그래서 0번째, 1번째, 2번째 이렇게 보통 많이 셉니다. 프로그램은. 그래서 마이너스 100은 첫 번째로 오니까 0, 110은 1, 121은 세 번째니까 2라는 숫자와 함께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요 계산 요 반복문 안에서 계산되는 결과를 이제 순서대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 번 처음 실행이 됐을 때는 i 값이 0이고 cf가 마이너스 100이다.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초의 토탈은 그 전에 0이었죠. 그러면 여기 토탈에다가 요 플러스 이꼴 이렇게 같이 있으면은 이거는 풀어서 쓰면은 그 원래 토탈 값에다가 뒤에 계산을 해서 더한 거를 새롭게 저장을 해라 라는 의미였고, 아까 우리가 이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함수를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거를 응용해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100, 그 다음에 이자율은 R, 그 다음에 이자율을 예를 들면 10%라고 합시다. 그러면 0.1, 그 다음에 i는 이제 0,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얘는 100 나누기 1 플러스 0.1의 0승으로 계산이 될 거고, 여기 0이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토탈의 값은 이거를 계산하면 모의 0승은 항상 1이기 때문에 계산 결과가 100. 그래서 토탈에는 0 더하기 100이니까 10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회전을 할 때는 i는 1, cf는 110이라는 값을 가져왔고, 이제 그 앞에서 토탈은 이미 100이라는 값으로 계산이 됐기 때문에 요 100에 더하기 이제 pv 110 0.1 1이라는 값을 집어넣죠. 그러면 이거의 의미는 110 나누기 1 플러스 0.1의 1제곱이기 때문에 요거는 110 나누기 1.1 해서 100으로 계산이 되죠. 그러면은 요 토탈 값에는 100 더하기 100을 해서 이 새로운 토탈은 200이 저장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반복에서는
i는 2, cf는 121이 적용이 되고, 이때 새로운 토탈은 그 앞에서 계산된 토탈 200에 이 현재 가치를 계산해서 집어넣어라. 121을 0.1, 10% 이자율 이 두 기간 후의 값으로. 그럼 이거는 1 플러스 0.1의 제곱분의 121의 의미이기 때문에 요거를 계산하면은 120을 나누기 1.21이 되고, 그래서 100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100을 더해준다. 아, 죄송해요. 최초에 여기가 마이너스였으니까 마이너스고, 여기는 100이고, 그러면 여기가 100이고, 그러면 100 더하기 100 해서 이제 새로운 토탈은 이제 200이 저장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반복이 끝났으므로 그 토탈 최종 값을 돌려줘라, 리턴을 해라 라고 하면은 99.999999, 그러니까 약 100이 이제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계산을 이 컴퓨터가 소수점을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소소한 오류는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계산이 반복이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enumerato의 특징을 이제 한번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요 플러스는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려서 반복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이미 만들었으니까 할인율이 12%, 그리고 첫 해와 둘째 해에 각각 5천, 8천의 현금 흐름이 있고 초기 비용이 3천이다. 비용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로 3천을 넣고 첫 해에 5천, 두 번째 해에 8천 이렇게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결과가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순현재 가치가 0보다 크니까 이 투자는 좋은 투자아니다.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지금 제가 만든 이 npv 함수는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 지금의 초기 투자 비용부터 시작을 하는 그런 순현재 가치 계산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다음에 그 다음 첫 해, 두 해 이렇게 순차적으로 입력이 되었을 때 올바른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만약에 초기 투자 비용이 마이너스 100이고 첫 해에는 아무것도 안 생기고 두 번째 해에 120일이 생긴다 라는 결과를 얻고 싶다면 요 npv라는 함수에다가 이제 이자율을 집어넣고 마이너스 100 한 다음에 그 다음이 120일이네 해서 120일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비어있기 때문에 컴퓨터한테 그거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0을 넣고 120일을 넣어야지 우리가 올바른 계산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제 컴퓨터가 항상 사소하게 우리보다 멍청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그리고 컴퓨터한테 친절하게 알려주어야 우리가 항상 정확한 결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순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또 함수를 이미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순현재 가치 함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그 위에서 만든 현재 가치 계산하는 함수를 또 활용을 했죠. 이렇게 함수 안에 또 함수가 들어갈 수 있고 함수 안에 또 함수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잘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이 프로그램의 그 작성해야 되는 양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프로그래머들은 이제 뭐 여담이긴 하지만 이제 아주 예전 프로그래머들의 경우에는 정말 컴퓨터의 성능이 떨어지던 시대에 프로그래밍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코드를 짜는 게 좋을까 이거를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머리를 엄청 써서 하나하나 신중하게 코딩을 했는데, 이제 요즘 프로그래머들은 나태해진 거죠. 왜냐하면 이제 컴퓨터 성능이 워낙 좋아지니까 대충 프로그램을 짜도 대충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효율적인 프로그램 코드를 만들기 때문에 뭐 남자분들은 이제 게임을 하면은 느낄 텐데 요즘에 나온 게임들이 뭐 그래픽이나 이런 게 되게 좋아 보이지만 오히려 그래픽 카드나 이런 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버벅이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그런 최적화를 안 했기 때문에 코드를 짜는 데 있어서 프로그래머들이 열심히 고민을 안 하고 대충 짜서 반복으로 다 그냥 하나하나 지정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낭비가 되는 자원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할 작업들은 그렇게까지 엄청난 그 자원을 요구하는 컴퓨터의 메모리나 저장 공간이나 뭐 속도가 엄청나게 중요한 작업들은 아닐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들이 이 파이낸스에서 하는 정도는. 하지만 그럴 때에도 조금 약간씩은 좀 최적화를 신경을 써야 이게 효율적인 돌아가는 방법이냐를 고민을 해야 그래도 이왕이면은 빠르게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는데 그냥 뭐 반복시키지라고 하면은 이게 제가 논문 연구하면서도 그냥 뭐 반복 아니라 모르겠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반복시켜버리자 하자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이틀 3일 동안 컴퓨터가 계속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동안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머리를 써서 효율적으로 하면은 이틀 3일 돌릴 거를 하루 안에 끝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그런 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듯이 내부 수익률법의 개념 자체는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그 수익률의 개념이지만 그 수익률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수년제 가치가 0이 되는 조건을 찾는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원리를 이용을 해서 요 내부 수익률을 계산하는 함수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작성을 했느냐? 이제 이번에는 while 반복문을 썼는데요. for는 지정된 하나에 대해서 일일이 반복을 한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지만 while 반복문의 특징은 그 안에 나오는 조건이 만족되는 한 무한히 반복을 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while문이 더 단순하게 잘 쓸 수 있지만 조심을 해야 되는 게 흔히 말하는 무한 루프에 빠질 가능성이 더 큰 게 이제 while의 함정이에요. 이 빠져나올 수 있게 잘 지정을 안 하면 이게 무한히 돌아가서 계산이 안 끝납니다. 컴퓨터가. 그런 일이 없도록 그 무한 루프에 걸리지 않도록 빠져나올 수 있는 조건을 잘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어떤 이자율 값 레이트라는 변수를 0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먼저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러고 반복이 시작이 되는데 그게 1, 즉 100%보다 작으면 0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계속 반복을 시키겠다라는 이제 의미에서 while rate가 1.0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는 0.0001을 집어넣었는데 이러면은 이 플러스 이꼴의 의미는 이렇게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원래 최초에 돌아갈 때는 0에다가 0.0001을 더한다. 그래서 계산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반복에는 늘어난 것에 다시 한 번 더해서 또 돌아가고 여기 다시 더해서 돌아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주 작은 값이지만 언젠가는 1, 즉 100%까지 갈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반복이 끝날 수 있게 그래서 무조건 무한 루프가 탈출이 되도록 지정을 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이제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레이트를 0부터 100까지 0.0001 단위로 움직이면서 하나씩 반복을 해라. 근데 0.0001이라는 것은 이제 소수점을 옮겨서 생각하면은 0.01%니까 이제 굉장히 작은 퍼센트별로 일일이
계산을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레이트를 앞에서 만드는 수년제 가치의 할인율로 집어넣어서 이 우리가 주어진 현금 흐름에 대해서 수년제 가치를 계산하고 그 값을 value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라 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자율이 0.0001일 때의 NPV 값이 나올 거고 그 두 번째로 돌아갈 때는 0.0002일 때의 NPV 값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는 0.0003일 때의 NPV 값 이렇게 일일이 NPV 값을 수년제 가치 값을 계속 계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상적으로는 내부 수익률의 조건은 이게 정확하게 0이 되는 조건이 내부 수익률의 정의입니다. 근데 아까도 우리가 잠깐 언뜻 느낄 수 있었지만 100으로 계산이 돼야 되는 게 컴퓨터에서는 99.99999로 계산이 됐었어요. 이렇게 컴퓨터는 소수점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뭐 계산을 하면서 반올림되고 뭐 버림되고 이런 게 생겨가지고 약간의 오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는 충분히 0이다 라고 생각이 되지만 얘의 입장에서는 아니 완벽하게 0은 아니야 0.000001이야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겨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계산된 수년제 가치 value의 값이 ABS는 절대값을 계산해주는 함수입니다. 이제 내장된 함수, 그 파이썬에 내장된 함수고요. 그것의 절대값이 0.0001보다 작으면이라는 if 조건문을 걸었습니다. 이 의미는 이제 사람의 직관으로 생각하면은 이거는 거의 0이다 싶으면 그 안에 있는 거를 실행을 해라. 바로 이제 한 번 더 들여쓰기를 해서 그 레이트 값을 프린트 출력을 해라 라고 이제 한 거죠. 여기서 return을 쓰지 않은 이유, return을 쓰면은 하나라도 나오는 순간 그거를 출력하고 이 프로그램은 종료가 됩니다. 근데 제가 내부 수익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듯이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게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러 개일 수 있다. 그래서 다 출력을 해라 라고 프로그램을 끝내지 말아라 라는 의미에서 하나하나 그 작성만 이제 나한테 출력만 하고 계속 진행을 해라 라는 의미에서 return을 사용을 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해보면 일단 요 함수를 작성을 해놓고 예제대로 한번 100과 110이라는 값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눌러보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로 약 10%라는 값이 출력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10%는 아니게 나오죠. 왜냐하면 이게 소수점들의 이제 오차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이제 이렇게 또 하면은 안 나오네. 이게 너무 아무 숫자나 해볼까요? 자, 이 함수의 특징상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 개의 값이 출력이 됐어요. 이제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0이 되는 값을 찾은 게 아니라 오차가 우리 수준에서 넘길만 하면은 그 결과를 내놔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입력된 현금 흐름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정확한 값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개의 값이 출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 함수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거를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그거를
그림으로 확인을 할 겁니다. 어떻게 확인을 할 거냐?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할인율에 대해서 요 수년제 가치를 계산을 하고 그거를 함수로 그래프로 표현을 하는 이제 여기가 이제 오늘 궁극적인 수업의 목표인데 여기까지 못 갈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까지 연장을 하도록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돌아와서 그러면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두 가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0.0001일 때의 수년제 가치, 0.00002일 때 수년제 가치, 뭐 0.0003일 때 수년제 가치, 0.0004일 때 수년제 가치. 네, 이렇게 각각의 값에 대해서 수년제 가치가 쭉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표로 그릴 수가 있는데 0.0001일 때의 어떤 값, 0.0002일 때 어떤 값, 뭐 3일 때 어떤 값, 4일 때 어떤 값 이렇게 쭉 이어지는 요 표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거와 이거가 서로 대응이 돼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림 요 표를 눈으로 보면은 0.0001일 때 요 값, 이거일 때 이 값 이렇게 인정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전에 제가 지난번 이제 수업 시간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요 행과 열을 인식을 잘 못합니다. 표를 잘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억지로 이제 인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콤마 세퍼레이티드 밸류 해서 CSV 문서를 만들고 이렇게 했었죠. 이제 그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만든 방법을 우리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것은 지금 프레임이라는 게 바로 요 표 틀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가 하나의 틀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한 뭉텅이를 의미를 하는 표현이 되겠고 그게 사실은 하나의 변수지만 그 안에 이렇게 행과 열이 우리의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들어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 프레임은 그 지난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던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판다스라는 이 이름 자체가 요 P가 파이썬이고 그 다음에 AN이 그 어널리시스고 그 다음에 DA가 이제 데이터예요. 그래서 요 판다스는 파이썬에서 데이터 어널리시스를 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라는 이름으로 이제 출시가 되고 이제 좀 귀엽게 하려고 판다스라는 이름을 자기네가 붙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용을 할 건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자료를 불러오는 연습을 하면서 그냥 있는 자료를 갖다 썼어요. 근데 때때로는 여러분들이 직접 요 파이썬 안에서 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볼 건데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선생님이 고등학교 선생님이 그 반에 있는 학생들의 시험 성적을 요 파이썬을 가지고 한다. 시험 성적에 대한 관리를 파이썬을 가지고 한다. 라고 합시다. 네, 그래서 영어 성적과 수학 성적이 있어요. 이름, 학생의 이름, 영어 성적, 이제 수학 성적 이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표를 이제 그릴 수가 있겠죠. 이거를 이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 때 어떻게 입력을 하느냐? 바로 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그 판다스의 함수를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그 입력을 하는 방식이
이렇게 한 줄을 한번 입력을 하고 한 줄을 입력을 하고 한 줄을 입력을 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요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보통 이제 요걸 이제 아래로 가는 거를 옆으로 가는 걸 행이라고 할 때 요 열은 하나의 이제 그 특징을 나타냅니다. 이제 이름, 영어 성적, 수학 성적 이거 하나하나가 열에 해당이 돼요. 이제 이거는 우리가 변수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행은 어떤 의미냐? 그 자료의 각각의 그 변수에 대한 값을 쭉 연결을 해서 나타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측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A에 대한 관측치, B에 대한 관측치, C에 대한 관측치, D에 대한 관측치가 각각의 행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를 잘 맞춰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각각의 열에 대한 값을 순서대로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 양쪽에 따옴표가 있고 네임이 있는데 이거는 이 열의 이름을 네임으로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제가 한글로 변수 이름을 하면은 곤란한 일이 때때로 생길 때가 있다라고 해서 최대한 피하려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영어 성적은 잉글리시라는 열로 이름을 지정을 할 거고 마지막 수학 성적은 매스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네임이라는 열에는 김지훈, 이유진, 박동현, 김민지라는 이름을 순서대로 집어넣어라. 근데 김지훈, 이유진, 박동현, 김민지는 문자죠. 숫자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따옴표를 써준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잉글리시라는 열에는 90, 80, 60, 70을 넣어라. 그러면은 이 의미는 김지훈의 영어 성적은 90점, 이유진의 영어 성적은 80점, 박동현의 영어 성적은 60점, 김민지의 영어 성적은 70점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도 순서가 잘 매치가 돼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스, 수학 성적은 50, 60, 100, 20점이다.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한 게 되겠습니다. 작성된 이제 원래 예전에는 요 변수 요걸 띄웠을 때 잘 떴는데 안 떠가지고 제가 보여드리자면 그 작성된 그 데이터 프레임이 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인 이그잼을 쳐보겠어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표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name, English, math라는 세 가지 열이 있고 그에 대해서 김지훈의 열, 이유진의 열, 박동현의 열, 김민지의 열이 들어가 있죠. 이제 여기서도 항상 순서는 컴퓨터는 항상 숫자를 0부터 센다. 그래서 첫 번째 줄이 0번째 줄, 두 번째 줄이 첫 번째 줄, 세 번째 줄이 2, 네 번째 줄이 3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제 표로 작성을 했을 때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특히 어떠한 열만 가지고 작업을 하고 싶다. 그것만 부르고 싶을 때는 이렇게 대괄호와 따옴표로 그 열의 이름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아까 이 전체 표 중에서 제가 지금은 잉글리시만 불러냈기 때문에 잉글리시 영어 점수만 쭉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러 개를 참고인데요. 여러 개를 부르고 싶다면 따옴표를 겹으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잉글리시, 매스 두 줄만 부르면 약간 이름을 제외한 잉글리시와 매스 요 두 줄이 불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 사항입니다. 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쓰는 이 데이터 프레임 요 표 자체가 크기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쳐가지고 그 전체를 보여달라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뭐 100개의 자료, 1000개의 자료, 10,000개의 자료 이렇게 점점 데이터가 커지면 그거를 다 보여줘라고 하는 것도 컴퓨터 버벅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름들만 일단 확인할게 라고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때 쓸 수 있는 게 info입니다. exam.info 하고 괄호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지금 데이터 프레임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 첫 번째 컬럼은 이름이 name이고 두 번째 컬럼은 이름이 English, 세 번째 컬럼은 이름이 Math다 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 name, English, Math라는 세 가지 줄이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보면은 그 non, null, count, null은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빈 것을 의미해요. 빈 것이 아니라 값이 들어있는 게 몇 개냐를 세서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 둘, 셋, 네 명이 있고 여기도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여기도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기 때문에 444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입,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라는 게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name에 대해서는 object라고 나와 있지만 두 번째 English와 Math에 대해서는 int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int라고 나오고 있어요. 요 int가 뭐냐면 이제 영어로 인티저의 약자해서 이제 int가 들어가 있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정수 숫자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저희가 앞에서 수학 성적을 90점, 80점, 70, 60, 70, 50, 60, 100, 20이라는 정수 숫자로 집어넣기 때문에 인티저라는 값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플롯이나 아니면은 뭐 더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께서 너무 신경 쓸 건 아니고 이런 표현이 있으면 아 이거는 소수점이 있는 숫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4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출력을 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자료가 200개, 300개가 있다. 그러면 출력을 하면은 200줄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굉장히 보기 어려우니까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제 제가 미리 올려드린 자료를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read csv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제 제 드롭박스에 저장되어 있는 제가 미리 올려놓은 자료를 불러올 겁니다. 참고로 이게 어떻게 생긴 파일인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운로드를 해보면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 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자동차에 대한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매뉴팩처러는 이 자동차를 생산한 기업의 이름, 아우디, 쉐보레, 뭐 다치, 포드, 혼다, 현대도 있네요. 이런 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모델명, 뭐 아우디의 A4, 아우디의 A4 꽈트로 뭐 이런 식으로 있고 DISPL은 배기량 디스플레이스먼트인데 배기량이고 이어는 이제 그 조사 연도 그 다음에 CYL은 실린더 그러니까 몇 개냐 4기통이냐 6기통이냐 이런 거고 트랜스는 이게 그 트랜스미션 그 변속기가 오토냐 매뉴얼이냐 DRV는 이제 드라이버 구동 방식 그래서 F는 포워드니까 전륜 구동 4는 사륜 구동 R은
리어니까 이제 후륜 구동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거고, CTY는 시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심 지역에서의 그 연비. HWY는 하이웨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속도로에서의 연비. 그다음에 FL은 제가 까먹었고요. 카테고리는 뭐 이게 그 어떤 차냐, 뭐 컴팩트 차냐, SUV냐, 그 쿠페냐, 뭐 이런 거를 이제 나타낸 그런 자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거를 사실은 아까 한 것처럼 MPG, miles per gallon 해서 이제 연비니까 MPG라고 저장을 해놨는데, 이거를 전체를 볼 수도 있지만 그러면 너무 이게 출력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자리도 많이 차지하니까 그냥 앞부분만 깔짝 보고 싶다. 그러면 점 헤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최초의 앞에 5줄 0, 1, 2, 3, 4줄이 출력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다는 걸 깜빡했는데, 지금 이 MPG든 이그잼이든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이죠. 그러니까 변수예요. 그러니까 저장된 어떤 자료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점을 하고 어떤 함수를 입력을 했어요. 이제 점은 우리가 보통 어디에 쓰냐면 그 모듈에서 이 모듈의 함수 이런 식으로 쓸 때 모듈 이름 점 함수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경우에는 데이터 프레임에도 함수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에 자체적으로 붙어 있는 함수를 그 데이터 프레임의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거는 굉장히 프로그램의 심화로 들어가는 거라서 이제 객체 지향과 관련된 거라서 자세히 말씀은 생략을 하겠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그 변수에 내장된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뒷부분도 확인을 하고 싶을 수 있죠. 그러면 경우에는 테일을 쓰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마지막 줄 233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234번째 줄에 있는 폭스바겐들에 대한 이 정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요약 통계량까지만 딱 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지금 여러 줄에 대해서 각각 통계를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앞부분을 확인했고 뒷부분도 확인했지만 그럼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값을 가지느냐 이런 걸 알아야지 우리가 그 이후에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값들을 가지고 있는지 좀 살펴보기 위해서 요약 통계량을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describe. 이제 영어로 describe가 묘사를 해라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describe라는 명령을 쓰면 그 값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자, 이제 결과를 보면 displace 이 중에서 이제 통계라는 것은 숫자만 적용될 수 있는 거니까 뭐 아우디, 뭐 폭스바겐 이런 이름들에 대해서는 통계를 안 줘요. 그렇지만 숫자로 된 값들에 대해서는 통계를 줍니다. count 이거는 몇 개가 있느냐? 234개가 있다. 아까 봤던 것처럼 0번째 줄부터 233번째 줄까지 있으니까 데이터의 숫자는 234개. 234개의 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234라고 카운트 개수를 세주었고 평균은 몇이다. 민, 표준 편차는 몇이다. STD,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의 약자. 최소값은 몇이다. 25% 그러니까 1/4분위 중위값, 그러니까 중간값, 3/4분위 최대값을 출력을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확인을 해야 이제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할 때 예를 들면 뭐 그래프의 범위를 설정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describe 명령어를 굉장히 심상치 않게 자주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